이번에는 포레스 픽션들의 단편 작품 13번째 비밀의 기적 리뷰입니다. 비밀의 기적. 이 작품의 주인공은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에 반대 서명을 한 적이 있고 유대교를 주제로 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는 홀라딕이라는 유대인입니다. 시점은 3인칭. 홀라딕은 1928년에 유대교의 경전에 속하는 세페르 예치라를 번역해서 헤르만 바르스도르프 출판사에 건넨 적이 있고 이 출판사는 상업적으로 번역자의 명성을 과장합니다. 홀라딕이 실제보다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과장되는 거죠. 그런데 평화로운 시기라면 그런 과장은 번역가인 홀라딕에게 행운이고 그래서 명성에 도움이 되었겠지만 불행히도 얼마 후에 히틀러의 군대가 도시를 점령합니다. 독일 비밀 국가경찰 게슈타포는 홀라딕이 실제보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바람에 사형을 선고합니다. 순식간에 홀라딕은 죽을 처지가 됩니다. 그 과정은 너무 전격적이고 억울하게도 비현실적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이유로 홀라딕은 대단한 인물로 과장되는데 방금 소개했던 대로 출판사 때문에 중요한 인물로 과장되고 독일 비밀 국가경찰 수뇌인 율리우스 로테의 무식이 원인이 됩니다. 율리우스는 홀라딕의 번역이 자신의 지식을 벗어난 영역인 탓에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웃기지만 그럴 법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엉뚱한 불행이 이어지죠. 이런 일은 현실적인 편에 속할까요? 비현실적인 편에 속할까요? 서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공 경험을 담은 자기계발서, 물론 훌륭한 책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책도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저자의 성공 경험을 소개하면서 운의 작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성공에서 운의 작동을 낮게, 반면에 자신의 마케팅과 기술력을 더 높게 강조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인간적으로도요. 사람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어쨌든 저자는 사업에 대한 책이 성공하고도 정작 본인은 이후에 사업을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잘 되는 식당과 덜 잘 되는 식당, 안 되는 식당이 존재하는 것도 가끔은 운이고요. 다른 말로 경영 환경이죠. 좋은 인재가 들어와서 일 열심히 하는 것도, 기술만 배우고 도망가 버리는 인재를 만나는 것도 운. 그런 인재를 골라내지 못한 것도 실력. 다른 말로 인재를 알아보는 실력이면서 다른 관점에서는 마음 편하게 인복이라고 하죠. 단순 구조가 아닌 거의 대부분이 상호관계 속에 있는 복잡한 세상입니다. 경영 환경도 더 따지고 들면 실력과 운이 섞여 있고요. 운의 비중을 형편없게 낮춰버린 자기계발서는 독자에게 부작용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좌절감도 주고요. 바람을 타야 하는 사업에서 바람의 작용을 무시하려면 본인이 바람 없이 항해할 수 있는 배를 가지고 있어야 하죠. 바람을 일으키는 엄청난 자금이 있든지요. 예를 들어 공중파에 천문학적인 광고료를 지출할 수 있는 대기업은 그 돈이 바람이 되고요. 또 스스로 만든 바람을 등에 업고 엔진 힘으로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공중파로 브랜드를 세뇌시킬 정도로 자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인위적인 바람, 인위적인 경영 환경입니다. 반면에 돛담배를 타는 형편에 있는 서민들에게 바람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경영선은 일부가요. 자칫 내가 대기업이나 전지적 시점에 있는 착각이 들 수 있고 자기계발서는 자칫 누구나 운이 어느 정도 따르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성공할 것 같은 착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복잡한 세상인데도 너무 간략화, 그래야 잘 이해가 되고 좋은 책이라고 평가할 테니까요. 운을 이야기하느라고 좀 길어졌는데 다시 비밀의 기적 이 작품으로 돌아옵니다. 비밀의 기적을 읽고서 느끼는 감상은 독자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 평범한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을 것이고 홀라딕이 과거를 돌이켜보는 모습에 초점을 두면 독자도 자신을 되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쟁사회를 생각한다면 번역가로서 홀라딕의 평화로운 생활이 갑자기 사형수로 돌변하는 과정은 시사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지만 내일은 누구나 죽을 수 있는 세상, 그게 현실이고요. 홀라딕처럼 사형당하지 않더라도 현대인은 누구나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죽은 누군가가 15일 전에 자신이 죽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작품에서도 홀라딕은 히틀러의 군대가 도시를 점령하기 전날인 1939년 3월 14일 밤에 한가롭게도 긴 장기 시합을 벌이는 꿈을 꾸었고 19일에는 체포되고 29일 오전 9시에 총살되기로 결정납니다. 딱 15일 만에 다 결정납니다. 사형을 기다리는 10일 동안 홀라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홀라딕은 교수형, 참수형, 총살형을 상상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병사들에게 기관총을 맞는 상상도 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총살당하는 생각도 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점에서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멋진 모습이 생각나네요. 대화편은 독자만 잘 만나면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도 바꿀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고전 같습니다.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메모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떨 때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호흡이 제가 기억하고 싶은 감동이어서 메모할 수도 없고요. 반면에 홀라딕은 소크라테스처럼 대단한 철학자가 아니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또 다른 맛이 납니다. 대단한 철학가가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들은 거대한 자연의 이치를 보는 듯하고 홀라딕처럼 평범한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며 하는 생각들은 소소한 일상에서 아주 보편적인 두려움과 감동이 또 은은하게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비밀의 기적이라는 작품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91페이지. 여명이 틀 무렵 그는 클레멘티눔 도서관의 한 서고에 숨어있는 꿈을 꾸었다. 검은 색안경을 낀 사서가 그에게 물었다. 무엇을 찾으시지요? 홀라딕이 대답했다. 하느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서가 말했다. 하느님은 클레멘티눔 도서관이 소장한 40만 권 중의 한 책에 있는 한 페이지의 글자들 중의 하나에 있어요. 내 부모들과 내 부모들의 부모들은 그 글자를 찾았지요. 나도 그것을 찾느라 눈이 멀어버렸어. 그는 안경을 벗었고 홀라딕은 이미 죽은 그의 눈을 보았다. 이미 죽은 그의 눈을 보았다는 문장에서 눈동자가 그냥 하얀 그런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바벨의 도서관에서는 무한히 많은 책들이 존재하고 그 무한히 많은 책들 중에서 궁극의 책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홀라딕이 꿈에서 본 장면은 수십만 권의 책이므로 각 책의 분량을 200페이지 정도로 추정한다면 1억 페이지 정도까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대략 그 1억 페이지 중에서 딱 한 페이지의 글자들 중의 딱 글자 하나에 하느님이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찾기가 거의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릴 수밖에요. 홀라딕이 꿈에서 본 도서관은 바벨의 도서관의 개념적 축소판입니다. 무한히 많은 책들 중에 궁극의 책을 찾는 것을 조금 누그러뜨려서 1억 페이지 중에서 딱 한 글자에 하느님이 있다고 표현을 살짝 바꾼 듯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홀라딕은 이 꿈에서 하느님을 찾느라 멀어버린 사서의 눈을 보고 바로 어떤 사람이 그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불평하면서 반납하는 책이 자기 앞에 던져집니다. 그 책은 지도책인데 어쩌다가 앞에 건네봤는데 반납 행위가 홀라딕에게 전달되고 그냥 아무 페이지나 자동으로 펼쳐집니다. 홀라딕은 그냥 반납하는 과정에서 펼쳐진 그 페이지를 보았고 그것을 보자 현기증이 나면서 그 글자들 중 아주 작은 글자 하나를 만지게 되는데 그때 바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꿈이 깨고 곧 군인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홀라딕은 총살이 진행될 장소로 갑니다. 8시 44분에 현장에 도착하는데 9시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9시에 총살이니까요. 정확한 시간에 총살이 진행되어야 하니까 좀 뻘쭘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홀라딕도 그렇지만 총을 들고 기다리는 군인들도 눈을 맞추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작품 비밀의 기적에서 또 다른 명장면을 또 제가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홀라딕이 총살당하는 장면인데 이 부분은 조금 긴 문장이고 문장과 문장의 맥락에도 숨어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여기서는 조금만 소개를 할 수밖에 없네요. 193페이지. 물리적인 세계는 멈추었다. 무기들이 모두 홀라딕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를 죽일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사관의 팔은 아직 마치지 못한 움직임 그대로 영영 얼어붙어 있었다. 벌 한 마리가 마당의 보도 위에 움직이지 않는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바람은 꼭 그림 속에서처럼 멈춰 있었다. 홀라딕은 소리를 질러보고 한마디 말을 뱉어보고 한 손을 움직여보려고 시도했다. 그는 자기 몸이 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지된 세계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조차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나는 지옥에 있어, 나는 죽었어 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는 미쳤어 라고 생각했다. 또한 시간이 멈춰버렸어 라고도 생각했다. 총살을 당하는 장면이 슬로모션처럼 이어지는데 시간이 멈추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총살 장면, 그 총살을 기다리는 홀라딕의 심리, 명령을 기다리는 하사관, 총을 발사하는 군인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빗방울과 벌의 그림자를 통해 문학적으로 시간을 멈추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표현, 이 부분에선 전율이 났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그림자가 멈춘 거죠. 벌의 그림자,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바람,
바람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표현을 해버립니다.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못하는, 여기서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니까 세계가 진짜 정지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저도 귀가 꽉 막혀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 작품에서 홀라딕은 딱 9시부터 총살이 마무리되는 9시 2분까지 시간이, 이 2분의 시간이 1년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총알이 날아가는 장면을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총알이 보였을 거라는 착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시간이 거의 멈추었고 2분이라는 시간이 1년처럼 느껴지니까 당연히 군인들이 쏜 총알도 천천히 날아갈 것 같은 상상이 되고요. 2분을 1년으로 늘리면은 책이니까 없는 구석도 상상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소개되는 시기는 1944년인데 글자로 시간을 다루는 느낌을 주는 고급스러운 분위기, 텍스트로 시간을 다루는 점에서는 미하엘 엔데라는 동화 작가 그 작품 모모라는 작품에서 모모를 추격하는 회색 신사들의 뒷걸음질, 천천히 걸을수록 더 빨라지는 걸음, 시간이 멈춘 사이 사람들 사이로 벌어지는 추격전 등이 생각나네요. 다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모는 동화가 수준 높은 문학 작품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모라는 작품도 추천을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총알에 대한 특수 효과가 생각나네요. 장면이 다르긴 하지만 영화에서 총알을 실감나게 보여준 사례를 소개합니다. 1999년 워쇼스키 형제 감독 영화 매트릭스의 분리타임이라는 특수 효과입니다. 이때 주인공 네오, 배우 이름은 키아누 리버스죠. 네오는 요원이 쏜 총알을 피하는 장면에서 카메라가 거의 360도 회전하는 씬으로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영화 첫 장면에서도 트리니티와 경찰 간의 싸움 장면, 분리타임 효과가 또 여기서도 사용되고요. 점프해서 공중에 뜬 상태로 발차기 하는 동작인데 그때까지 애니메이션이 아닌 영화에 도입된 사례로는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효과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좀 더 나가봅니다. 더 거슬러 가면 1984년 개봉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터미네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니어처, 블루스크린, 스톱모션 기법이 사용되는데 특히 불 속에서 피부가 다 타버려가지고 금속 골격만 남은 터미네이터가 추격하는 장면은 당시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그 정도로 총을 맞았으면 또 그 정도로 폭발이 나면 대부분 악당은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영화도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가 된 것 같았고요. 주인공이 겨우 고비를 넘겼다며 엔딩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불속을 뚫고 나오는 뼈대만 남은 로봇, 다시 시작되는 추격전인데 그때부터는 주인공과 터미네이터 간의 거리가 바로 생과 사의 거리처럼 시각화됩니다. 직접적으로 느껴지죠. 금속 골격 터미네이터가 추격하는 장면은 스톱모션 기법이 사용되었는데 이것도 영화에 활용되기로는 아주 앞선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매트릭스보다 1년 먼저 개봉된 안타까운 SF 걸작이 있는데 알렉스 프로야스 감독의 다크시티입니다. 이 영화는 스토리나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재미 측면에서는 걸작인데 매트릭스에 비해서 흥행에 불리했던 점이 있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흥행 코드가 없었고 좀 부족했고 구원자를 미리 설정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신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영웅의 성장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또 내용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이 없었고 게다가 청소년 관람 불가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한계로 흥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반면에 건물이나 도시가 변하는 특수효과는 2016년에 나온 스콧 데릭슨 감독의 닥터 스트레인지의 특수효과를 30년, 2010년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의 인셉션보다 24년 앞섭니다. 보르헤스의 단편 비밀의 기적을 리뷰하다가 영화 이야기 그리고 특수효과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마무리하면은 주인공 홀라딕이 총살당하는 장면에서 총알과 시간을 다르게 느껴지게 하는 보르헤스의 표현력, 텍스트로 영상 매체를 보는 것처럼 표현하는 느낌, 텍스트로 시간이 정지되거나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표현하는 느낌이 납니다. 총살 당하는 장면은 특히 보르헤스의 실력을 유감없이 느끼게 되는데 문장 자체를 외우는 것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알에 대한 특수효과가 사용된 영화 매트릭스를 소개하면서 스톱모션 기법이 사용된 영화 터미네이터와 걸작임에도 흥행에 실패했던 영화 다크시티, 또 제가 생각하는 흥행 실패 이유까지 소개했습니다. 보르헤스의 작품을 읽다 보면 가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에서 느꼈던 분위기도 납니다.
마르케스는 콜롬비아, 보르헤스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고 둘 다 남미네요. 마르케스는 100년 동안의 고독에서 굳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무너뜨린 마술적 사실주의. 또 보르헤스는 픽션들에서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허구, 현실 속의 허구, 허구 속의 현실을 침투시킨 허구적 사실주의, 과학적 환상주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픽션들 13번째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